자, 오늘은 우리 국어 따먹기 스터디랑 같이 해서 7급비 4강? 4강 맞나? 4강을 나갈 차례고 지문의 원리에 대해서 세 번째로 배우는 시간이야. 오늘까지 해서 지문의 원리가 끝나고 오늘도 다른 시간이랑 마찬가지로 이 독서 지문에 숨겨져 있는 원리 같이 배우고 기출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끝날 건데 오늘 배울 기출문제가 제법 난이도가 높은 극악의 헬 문제여서 집중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아. 우리 저번 시간까지 모르면 고생하는 독서 지문 읽기 공식에서 3번까지 배우고 4번부터 안 나갔거든. 그래서 지금 4번을 알려줄게. 4번은 인과 과정은 흐름을 기억하자인데 1강에서 말했던 이해에 대한 오해랑 연관해서 생각하면 쉬워. 인과나 과정은 물론 다른 지문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에서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은 우리가 아예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이 지문에 있었던 내용을 모두 다 기억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인과나 과정을 화살표 같은 걸로 읽으면서 즉각으로 표시해놓고 핵심어 위주로 기억을 해서 문제 선지에서 비슷한 같은 단어를 만나면 다시 그 부분으로 돌아와서 체크했던 인과 과정의 흐름을 쭉 따라오면 돼. 일단 인과 과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무엇 함으로 무엇 하다. 당연히 인과의 원리가 되겠지. 그리고 무엇 해서 무엇 하다. 똑같은 말이고 무엇은 무엇 때문이다. 이것도 앞에가 결과, 뒤에가 원인이니까 인과관계의 원리가 되고 무엇 이후 무엇 하다. 이런 건 과정이야. 예를 들면 우리가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를 설명한다고 할 때 귓바퀴에서 소리를 모아서 어디로 가고 또 무슨 고막에서 뭘 하고 거기서 달팽이관이 뭘 하고 그 위로 귀 안쪽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뇌에 무슨 신호를 전달한다. 이런 지문이 과정의 원리가 쓰인 지문이거든. 그런 데에서 이런 표현을 잘 볼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이 없더라도 그런 걸 주제로 한 글은 그냥 글 전체에 인과 과정의 원리가 들어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화살표로 표시하면서 핵심어에 체크하면서 따라오면 나중에 다시 찾을 때 편해. 우리가 한 번에 글을 읽고 그걸 다 기억하기는 불가능하니까 최대한 다시 찾을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지. 1강에서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보자. 형광유기 재료를 사용하면 상중앙 여기자가 빛을 생성하지 않는다. 인광유기 재료를 사용하면 상중앙 여기자가 빛을 생성한다. 상중앙 여기자가 빛을 생성하면 발광 효율이 높아진다. 형광유기 재료는 인광유기 재료에 비해 발광 효율이 높을까 낮을까? 딱 5초만 생각해봐. 질문할 거야. 재화가 답이 뭘까? 잘 모르겠어? 맞다. 낮다? 어. 낮다? 낮다가 맞아. 저번에 설명했던 거니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 발광 효율이 높으려면 삼중항 여기자가 빛을 생성해야 발광 효율이 높아진다고 나와있지. 삼중항 여기자가 빛을 생성하는 것은 인광 유기재료이고 형광 유기재료에서는 삼중항 여기자가 빛을 생성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발광 효율이 높은 것은 삼중항 여기자가 빛을 생성하는 인광 유기재료를 했어. 전혀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낯설고 생소한 용어들이 쓰였지만 이 용어들이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이 용어들 간의 핵심적인 관계만 파악하면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풀 수 있다고 했어. 네 번째 원리는 인과 과정의 원리였고 다섯 번째 원리는 포커스를 맞출 중심 소재를 찾아라인데 글을 읽다 보면 앞으로 이 글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라는 힌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그래서 중심 소재가 물론 글 전체의 중심 소재는 하나로 고정돼 있지. 근데 그 하나의 중심 소재에 대해서도 각 문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다를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세력균형 이론이라는 걸 다룬 지문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세력균형 이론에서 어떤 세력균형 이론을 설명하는 단어들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단이 있는가 하면 이 세력균형 이론에 정치적으로 전개되는 양상 이런 걸 나타내는 문단이 있었어. 그러니까 같은 중심 소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문단의 딱 전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나 그 문단의 첫 문장을 보면서 중심 소재를 유추하는 게 좋아. 같이 지문 풀어보면서 이제
5가지 원리를 우리가 지금까지 3강에 걸쳐서 배웠잖아. 거기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질문 읽어볼게. 그 전에 문제부터 간단히 보자. 우리가 아직 문제의 원리를 배우진 않았지만 문제의 원리로 가면 이제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읽고 전략을 세우는 연습을 할 거거든. 여기서 아직 이론은 배우지 않았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예시로 보여줄게. 3번은 윗글 바탕으로 기억이 가능한 이유를 진술하라고 한대. 그러면 지문에 기억이 표시되어 있을 거고 기억이 뭔지를 일단 잡아놓고 가야겠지. 그 다음에 반추동물이 섭취한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반추위에서 가. 이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나는 반추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무엇은 무엇 때문이다 라는 문장에서 벌써 인과관계의 원리가 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문제의 인과관계의 원리가 나왔으니까 지문에서도 어떤 이유 때문에 기억이 가능한 것인지를 찾아보면 되겠지. 그리고 이 보기를 읽었을 때 이미 이 지문의 핵심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 일단 반추동물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섬유소라는 단어가 나왔고 비섬유소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리고 반추위라는 단어가 나왔지. 섬유소와 비섬유소가 반추위에서 어떻게 되고 그리고 반추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게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구나를 알고 나서 지문으로 접근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거야. 물론 이거를 읽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지문의 원리를 제대로 배웠으면 어느 정도 지문에서 중요하다고 체크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 이 펜이 잘 안 나오는 거 같네. 이번 문제는 A부터 C에 대한 이해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A부터 C가 뭔지를 찾고 그것들의 특징을 비교 대조하는 문제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도 반추위 미생물에서 보충되는 습시해산과 젖산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 그럼 지문 어딘가에서 분명히 습시해산과 젖산이 등장할 테고 그것은 이 지문에서 중요한 소재이고 또 습시해산과 젖산의 특징을 각각 알고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대조할 수 있어야겠구나라는 걸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본 이 두 문제는 둘 다 비교 대조의 원리가 쓰였다고 볼 수 있겠네. 우리가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문제 풀이로 오면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럼 이제 한번 지문으로 나가보자. 이 펜이 잘 나오겠지? 잘 나온다. 탄수화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일단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이라는 걸 나왔고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된다. 아까 문제에 섬유소랑 비섬유소 나왔던 거 기억나? 그러고 나서 탄수화물을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했잖아. 구분했다는 건 다른 게 있어서 구분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비교 대조의 원리가 나오는 거지. 그럼 우리 이걸 한쪽에 정리해보면 이따가 문제 풀 때 이 부분을 보고 풀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하는 거고 실제로 지문을 읽을 때는 이렇게 따로 쓰지 않더라도 잘 체크를 해서, 잘 표시를 해서 기억하기 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편이 좀 이상한데.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공유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 비섬유소의 예시 녹말. 모르면 고생하는 독서 읽기 모르면 고생하는 독서 지문 읽기 공식의 3번에서 예시의 원리가 나오는데 이게 예시야. 그러니까 비섬유소는 녹말 같은 게 있어. 이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해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지. 사람을 비롯한 동물들은 반면의 비교대조의 원리잖아. 반면 이유를 주목해보자.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니까 셀룰로스가 섬유소의 예시인 거지. 그럼 또 섬유소에는 셀룰로스가 있다고 쳐보고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녹말은 포도당으로 분해할 수 있는데 셀룰로스는 포도당으로 분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걸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뜻으로. 그래서 섬유소는 소장해서 이용하지 못한대. 이제 소, 양, 사슴과 같은 반추동물이 나왔어. 반추동물, 아까 전에 문제에서 봤던 단어야. 그리고 쭉 사람을 비롯한 동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반추동물 얘기가 나왔지. 그러나 반면 같은 표현은 없었지만 이젠 사람과 다른 반추동물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진행할 거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비교 대조의 원리가 있고 다음 문장부터는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과 같은 동물이 아니라 반추동물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그리고
기억 부분에 이게 기억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기억의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이 반추 동물들이 어떻게 그 기억에 대한 기억이라는 내용이 실현되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뒷부분에서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지. 이 반추 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반추 동물도 마찬가지야. 이 반추 동물은 인간과 같은 동물과 대비되는 거고, 하지만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사람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할 수 있고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는 합성하지 못해. 반추동물도 이건 마찬가지인데 에너지원으로는 둘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셀룰로스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섬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펼쳐질 거야. 반추동물은 둘 다 에너지원으로 이용해. 근데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과 같아. 자, 이제 다음 부분 보자. 위가 넷으로 나누어진 반추동물의 첫째 위인 반추위에는 반추위라는 말도 아까 전에 문제에서 나왔었어. 반추위에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반추동물의 반추위에서는 산소가 없는데 그죠? 이 환경에서 왕성하게 생장하는 반추위 미생물들은 다양한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단 반추위 미생물들이 왕성하게 생장하는 조건, 산소가 없는 환경이라는 게 나왔지. 관계식의 원리 중에서 조건이 해당돼. 식물체에서 셀룰로스는 이전에 이 문장이 있네. 그중 피브로박터 숙시노제는 F라고 하는데 이 F에 A라고 줄이 쳐져 있으니까 아까 A, B, C를 비교하라고 했던 문제의 그 A구나. F는 섬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다. 섬유소를 분해한다고. 여기다 이걸 지우겠어. 인터넷으로 강의 듣는 사람은 이 부분 기억 안 나면 다시 앞으로 돌려봐. F를 위에 써야겠어. F는 섬유소를 보내. 근데 식물체에서 셀룰로스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F가 가진 호수 복합체는 이 구조를 끊어 셀룰로스를 노출시킨 후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아까 섬유소의 예시로 셀룰로스가 나왔었는데 이걸 포도당으로 분해한대. 그러니까 특정 효소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효소 복합체가 셀룰로스를 노출시켜서 분해한다는 거지. F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이란 말이 그대로 나왔으니까 과정의 원리.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수를 늘림으로써 생장한다. 자, 이 포도당을 대사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는 거. 그리고 개체수를 늘리고 생장. 아직은 F에 대한 설명만 나왔어. 근데 지금 A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B랑 C에 대한 설명이 나오리라는 것도 알겠지.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 이런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 숙신산 등이 대사산물로 발생한다 했는데 숙신산과 젖산, 아까 전에 봤던 거 기억나? 아세트산과 숙신산 등이 대사산물로 발생한다. 여기 숙신산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숙신산은 중요하겠지. 그리고 이 대사 과정에서 대사산물이 발생한다 했으니까 이것도 과정의 원리인데 이렇게 대사산물의 이름이 두 개가 지금 나와 있잖아.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에서는 이렇게 뭔가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온다 싶으면 일단 체크를 해두는 게 좋아. 그 용어가 어떻게 관계의 가지를 뻗어나가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과 숙신산이 발생한다 했어. 이를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한다.
단추 위에서 미생물들이 생성한 아세트산은 단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에너지에 내가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는 아까 전에 문제에서 에너지원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무언가에 대해서 물어볼 테니까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주안점을 둬서 에너지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친 거야. 그리고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도 쓰인다. 그리고 에너지에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가 그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또 동그라미를 친 이유는 지금 아세트산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서 그래. 문제 원리 때 내용일치로 잘 나오는 출제 요소에서 배울 건데 어떤 특정 용어의 목적, 역할, 기능 등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출제 요소거든. 특히 내용일치 부분에서. 그래서 아세트산의 기능이 에너지를 생성하고 체지방을 합성하는 거잖아. 그러면 숙신산 말고도 또 다른 대사산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대사산물들도 저마다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아세트산의 기능이 또 다른 대사산물의 기능이랑 비교 대조해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글이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아직 아세트산과 다른 걸 비교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아세트산과 숙신산이라는 서로 다른 대사산물이 등장한 이상 이 아세트산의 기능이 나오면 숙신산의 기능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고 체크를 하는 거지. 그럼 아세트산의 기능은 결국 단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서 간략하게 적자 에너지로 쓰일 수 있고 체지방 합성에도 쓰입니다. 자, 한편 반추위에서 숙신산은 문제가 되는 거니까 특히 더 눈여겨봐야겠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 이게 지금 기능이야. 숙신산의 기능. 프로피온산이라는 또 다른 대사산물이 나왔지. 그러니까 이 반추위 안에 또 다른 미생물들이 있는데 그 미생물들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해. 근데 이 미생물들의 에너지원이 바로 숙신산이라고. 그러니까 숙신산이 외부로 배출되면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미생물들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이 미생물들이 에너지를 얻으니까 당연히 프로피온산도 생겨나겠지. 이 숙신산을 먹고 프로피온산을 만드는 거야. 미생물들이. 이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피온산은 반추 동물이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대사 과정에서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프로피온산의 기능까지 나왔어. 프로피온산의 기능은 반추동물이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대사 과정에서 주요 재료로 이용됐으니까 간에서 포도당 합성이라고 쓰죠. 여기 문단까지 읽고 나니까 이제 비교 대조의 원리가 쓰인 주요 소재 하나가 대충 알겠지. 다양한 대사산물들이 나올 거야. 이 뒤에도 아직 문제에서 아까 봤던 젖산이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아세트산, 숙신산, 프로피온산 같은 대사산물들과 또 젖산 등등을 비롯한 다른 대사산물들의 특징이나 기능을 비교하는 게 그래서 주요 포인트가 되겠지. 물론 주요 포인트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또 다른 비교 대조의 대상이 나타날 거야. 아까 A부터 C까지를 이해한 것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B랑 C도 다 나와야 되는데 바로 B가 나왔어. 반추위에는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스트레토코쿠스 보비스도 서식한다. 간단하게 S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F는 섬유소를 분해한다고 적었는데 여기는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한다고 적었네. 벌써 차이점 하나가 생겼어. F는 섬유소 분해, S는 비섬유소 분해. 이 미생물은 단추동물이 섭취한 녹말을 또 포도당으로 분해하네. 그리고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으로 나왔어.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그러니까 분해하는 대상이 다른 거 말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이 포도당도 똑같이 대사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거야. 이때 S는 자신의 세포 내의 탄성도라는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니까 탄성도를 체크해야 해. 세포 외부로 배출하는 대사산물이 달라진다. 대사산물이 또 나왔네. 아까 전에 F가 아세트산과 숙신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한다고 했는데 이 S는 탄성도에 따라서 배출하는 대사산물이 달라진대. 그러면 탄성도를 알려주는 수소 이온 농도지 이걸 pH라고 하는데
pH가 7.0 정도로 중성이고, 팁 하나 더 알려줄게요. 수치 같은 거 잘 체크하는 게 좋아. 수치 문제가 될 수 있어. pH가 7.0 정도로 중성이고 생장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아세트산과 에탄올 등이 대사성물로 배출된다. 자, 일단 첫 번째 조건. pH가 7.0으로 중성일 때, 그리고 생장 속도가 느릴 때. 카메라에 글씨 잘 잡히지? 아세트산, 에탄올. 이때는 아세트산과 에탄올 등이 배출된다. 반면 산성도가 높아져서 pH가 6.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pH가 떨어지는 게 산성도가 더 높은 건가 봐. 또는 녹말의 양이 충분하여 생장 속도가 빠를 때에는 젖산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드디어 젖산이 등장했어. 일단 두 번째 조건 정리해보자. 산성도가 높아져서 pH가 6.0. 산성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산성이겠지? 중성에 비해서. 또는 녹말의 양이 충분하다는 걸 이 화살표로 표시할게. 이 화살표로. 그리고 생장 속도가 빠를 때에는 젖산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또 바꿔야겠다. 힘들지? 안 가네. 반추위에서 젖산은 반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거나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젖산의 기능, 예측했던 대로 젖산의 기능이 나왔어. 젖산의 기능 두 가지. 여기 이용되거나 앞에서 끊어줘야지. 반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 이 젖산은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또는 아세트산이나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이 문장 전체를 기억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이 단어 위주로만 정리한 거야. 이 문장이 잘 기억이 안 나면 나중에 다시 이 단어를 체크했던 곳으로 가서 다시 보면 돼. 젖산의 기능이 대충 이 부분에 있었던가라는 걸 기억하면 되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 이 문장이 그대로 나왔을 때 기억이 나지 않아도 젖산의 기능이 있었던 이 부분으로 다시 가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문제 풀이 시간을 단축해 준다는 거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런데 화제잖아. S의 과도한 생장이 반추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일단 반추동물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하면 S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고 과도한 양의 젖산이 배출되어서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진대. 이거 지금 말은 어렵게 써있지만 다인 것 같아. 이래서 이렇게 되고 이래서 이렇게 되고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일단 정리해보자. 위에다 써볼까? 만약에 S의 과도한 생장 이렇게 쓸게. 그 전에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하네. 비섬유소가 너무 많아서 S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면 과도한 양의 젖산이 배출돼. 그러면 산성도가 높아진대. 산성도가 높아지는 건 아까 pH가 낮아진다는 거 그래서 봤거든. 7.0일 때 중성인데 산성도가 높아지면 pH가 6.0이 된다 했으니까 산성도가 높아지는 건 결국 pH가 낮아진다는 뜻이지. 이에 따라 산성의 환경에서 조건, 산성의 환경에서 왕성이 생장하며 항상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 L과 같은 젖산 생성 미생물들의 생산이 증가하며 다량의 젖산을 배출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상황을 여기까지 봤는데 이렇게 되면 L이라는 게 증가해. L이라는 게. 이 L은 어떤 L이냐면 항상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L이야. 지금 산성이 환경이 됐으니까 L이 증가했는데 이 L이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L이야. 그럼 이제 결국 젖산이 또 늘어났네. 다량의 젖산을 배출. 젖산이 또 늘어났어.
자, 이제 갑자기 F가 나와. 비교되지. F를 비롯한 섬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다. 특성을 기억해야겠지. F를 비롯한 섬유소 분해 미생물들. 근데 여기서 섬유소 분해 미생물들의 종류로는 F밖에 나온 게 없으니까 그냥 F라고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F는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중성으로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어서 젖산 농도의 증가로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낮아지면 자신의 세포 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생장이 감소한다. 자, 완벽히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관계는 정리가 됐지. F는 중성으로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어. 근데 지금 산성이 됐지. pH가 낮아진 게 산성인 거야. 산성이 됐으니까 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 에너지를 쓰면 생장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F는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래서 생장이 감소한다. 만일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더 상승이 된 거지. 5.8 이하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소진돼서 완전히 생장을 멈추고 산화라는 단계로 접어든대. 없어진다는 거야. 생장을 멈추는데 만약에 여기서 또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아예 생장을 멈추고 산화한다. 자, 지금까지 F와 S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S의 과도한 생장으로 산성 환경이 되고 L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설명하는 내용이 약간 바뀌었을 때 흐름이. 자, 이와 달리 S와 L은 상대적으로 산성에 견디는 정도가 강해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5 정도까지 떨어지더라도 이에 맞춰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낮출 수 있어.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의 pH를 유지하는 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구조원의 비교 제대로 쓰일 수 있다 했는데 F는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얘네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리고 생장을 지속하는 데 사용한다 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F는 5.8 이하로 떨어지면 산화하는데 얘네들은 5.5 정도까지도 계속 살아남아서 생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이걸 덮었을까? S와 L 또 이 F랑 비교. pH가 5.5일 때까지 생장을 지속한다. 그러나 역적 S도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그 이하면 5.5 이하지 그 이하로 더 떨어지면 생장을 멈추고 산화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여기까지 일단 끊자. S도 pH가 5.5 이하가 되면 산화한다. 그리고 산성에 더 강한 L을 비롯한 젖산 생성 미생물들이 반추위 미생물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결국 이렇게 해서 반추위 미생물 안에서 L의 비율이 증가하는 거야. F와 S는 다 산화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반추위의 pH가 5.0 이하가 되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 발병한다. 급성 반추위 산성증의 정의가 나오는 마지막에 반추위의 pH가 5.0 이하가 되는 게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다. 급성 반추위 산성증. pH가 5.0 이하로 떨어진 경우. 이게 마지막 문단이었어. 여기까지 해서 이 질문의 내용 정리는 끝났고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한 번만 정리해보자. 우리 F와 S와 L이 나왔잖아. 아까 전에 지문에서 F는 A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S는 B, L은 C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문제를 미리 봤을 때 A, B, C에 대해서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걸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A, B, C, 이 F, S, L 각각의 특성과 F, S, L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아까 예고했었지. 이 지문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차이점이나 공통점이 있는 걸 알겠지. S와 L 이런 건 공통점이고 반면에 S도 이렇게 되고
F는 이렇게 된다. 이런 건 차이점인 거죠. 그리고 또 다양한 대사산물이 나왔어. 아세트산, 숙신산, 프로피온산, 그리고 또 젖산 등등. 이 대사산물들 간의 특징도 알아야 하고 이것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게 또 한 문제로 출제됐어요. 비교 대조의 원리가 쓰인 게 두 문제가 나왔다 했어. 2강에서부터 계속 비교 대조의 원리가 나오고 있지. 내가 2강에서 시작할 때 말했잖아. 비교 대조의 원리가 쓰이지 않은 지문이 없다고. 비교 대조의 원리는 모든 지문에서 반드시 나와.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이 가능한 이유를 제시한다. 자, 반추동물이 섭취한 섬유소와 비섬유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야. 섬유소는 셀룰로스, 비섬유소는 녹말인인데 이것들이 포도당으로 분해됐어. 그리고 분해된 포도당이 배사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했지. 그럼 답이 바로 나왔네. 반추동물이 섭취한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반추위이다.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 이 포도당이 배사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원이 된다 했잖아. 이 포도당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를 분해해서 나온 게 포도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섬유소와 비섬유소가 분해돼서 이게 포도당으로 변하는데 이 포도당을 반추위 미생물이 에너지원으로 쓴다 했으니까 결국 1번이 답인 거지. 반추위 미생물은 합성된 포도당이 되면 틀렸어. 왜냐면 맨 처음에 내가 방금 지우긴 했는데 첫 문단에서 반추 동물도 합성된 포도당은 만들 수 없다고 했어. 그리고 합성된 포도당 이건 페이크인데 여기서 나온다. 프로피온산이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한다. 근데 섬유소와 비섬유소가 프로피온산까지는 가지 않았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되는 대사 과정에서 숙신산이 만들어져서 그게 프로피온산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소진되긴 했는데 이것 자체가 프로피온산을 만들진 않아. 프로피온산이 되지는 않는 거지.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그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였으니까 가에는 이거가 들어가요. 그럼 3번, 4번, 5번 지워줘. 다 틀린 말 하고 있어. 나를 볼게. 이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포도당을 즉 에너지원이 된 포도당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나는 반추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반추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게 뭔지 찾아야 돼.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거 이거 아세트산. 아까 에너지에 동그라미 쳐서 체크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야. 아세트산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했어. 그리고 또 에너지원으로 쓰인 게 있었지. 젖산도 반추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쓰인 게 있어. 그러면 이 아세트산과 젖산이 뭔가 봤더니 반추의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일까? 아니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포도당일까? 1번? 1번이 맞아. 왜? 포도당이 에너지원이 됐는데 이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 숙신산, 젖산 등이 만들어졌다고. 근데 여기서 아세트산과 젖산이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결국 포도당이 아니라 대사산물이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야.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야. 그 전체의 내용을 이해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고 이 내용 간의 의미 연결을 잘 할 수 있는 문제여야 되는데 일단 인과관계의 바탕을 두고 비교 대조의 원리 그리고 인과 과정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 그래도 맞힐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 말해주고 싶어. 이 문제는 작년 수능 과학기출 문제인데 2강에서 같이 풀었던 거는 수능 사회기출이고 3강에서 했던 거는 작년 수능 인문기출이고 오늘 하는 게 수능 과학기출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엄청 어려운 문제를 기출 풀이했으니까 단번에 바로바로 머릿속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너무 좌절할 건 없어. 어차피 공부할 때 한 번은 봐야 할 문제여서 내가 같이 풀어주고 싶었던 거야. 아무튼 이게 수능 과학에 기출됐던 문제인데 오답률 72.8%로 3위를 기록했어. 오답률 72.8%. 수능에서 오답률 70% 넘으면 엄청 어려웠던 거거든. 근데 이렇게 인과과정이랑 비교대조 관계식 써서 정리하니까 그래도 좀 풀리지. 두 문제 남았으니까 해결하고 갈게요. 자, 윗글로 볼 때 A부터 C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모습. 일단 헷갈리지 않게 A는 F, B는 S, C는 L이라는 걸 표시하고 A와 B는 F와 S는 모두 급성 반추위 산성증에 걸린 반추동물의 반추위에서는 생장하지 못하겠고 급성 반추위 산성증은 pH가 5.0 이하로 떨어지는 거라고 아까 썼는데 F는 pH가 5.8 이하일 때 사멸하고 S도 pH가 5.5 이하이면 사멸한다 했어. 그런데 pH가 5.0 이하로 떨어졌으면 그 전에 이미 모두 사멸한 상태겠지. 그래서 급성 반추위 산성증에 걸린 반추동물의 반추위에서는 F와 S가 생장하지 못하는 거야. 1번은 맞는 설명이니까 지우고 2번
A와 B, F와 S는 모두 반추위에서 반추 동물의 체지방을 합성하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게끔.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 아까 체지방을 합성하는 기능을 가진 대사 성물이 있었어. 어떤 용어의 목적, 역할, 기능은 중요하다 했지. 그 기능이 지금 이번에서 문제가 있는데 체지방 찾아봐. 체지방 여기 있어. 빨간 거 보시면 체지방 여기 있어. 빨간이 안 나오네. 다른 거. 이 체지방을 합성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세트산이야. 근데 아세트산을 생성하는 게 일단 F는 아세트산을 생성하네. S도 아세트산을 생성하는지 볼까? S의 대사성분 여기 pH가 7.0 정도로 중성일 때 아세트산을 생성한다 했어. 이 아세트산도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 쓰일 테니까 아세트산이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 쓰일 테니까 F와 S 모두 체지방을 합성하는 물질. 이게 결국 아세트산이야. 이 아세트산을 생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3번. 반추위의 pH가 6.0일 때 F는 A가 F고 C가 L이니까 F는 L보다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끔. F는 pH 7.0으로 중성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고 아까 지문에 나왔거든. 내가 이게 밑에 쓰지를 못했네. 중성으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고 나왔는데 pH가 6.0인 건 산성이잖아. 이 산성이었던 상태를 중성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진한다 했어. 그러니까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를 유지하는데 L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겠지. L은 산성에 강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 4번. B와 C는 S와 L이야. S와 L은 모두 반추위의 산성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대사성물을 배출하게끔. S와 L. S 한번 보자. S. pH가 7.0일 때 아세트산 에탄올 생산. 그리고 pH가 6.0일 때 젖산을 생산. 산성도에 따라서 생산하는 대사성물이 다르고. 그러니까 S에 대해서는 맞는 설명인데 L은 항상 젖산을 배출하는 거 나왔단 말이야. L은 항상 젖산을 배출해. 그러니까 반추위의 산성도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대사성물을 배출하는 게 아니라 오직 젖산만 배출하니까 L에 대해서는 틀렸지. F, S, L을 잘 비교했으면 맞힐 수 있는 문제였어. 이 문제가 수능에서 오답률 6위를 기록한 오답률 57.9% 문제야. 그래도 내용이 어려웠던 거에 비해서 답을 찾기는 조금 쉬워서 오답률이 비교적 낮아진 게 아닐까 싶어. 그래도 여전히 60%에 육박하는 오답률이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풀지 못했던 거지. 반추위에서 녹말의 양과 B의 생장이 증가할수록 A의 생장은 감소하고 C의 생장은 증가하겠고.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A는 F고 C는 L이지. 반추위에서 녹말의 양, 녹말 아까 썼어. 어디에 있었지? 썼는데 여기 있다. 녹말의 양과 이 B는 S잖아. S의 생장이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녹말이 충분해서 생장 속도가 빠르면 그리고 pH가 6.0으로 산성일 때 젖산을 배출한다 했어. 그러니까 S가 많아지고 녹말의 양이 많을 때는 결국 젖산을 많이 배출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S는 산성도에 따라서 아세트산, 에탄올, 젖산 등을 생성하는데 이 중에서 녹말의 양이 많을 때 생성하는 것은 젖산이라고. 그러면 결국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앞에 말은 젖산을 많이 배출한다는 뜻이지. 그럼 젖산이 많이 배출될 때 어떻게 되나 봤더니 젖산이 많이 배출되면 산성도가 떨어져서 L이 생성된다 했고 L이 생성하면 또 더 많은 젖산이 배출돼서 결국 F는 자신의 에너지를 중성이었던 성질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느라 에너지를 사용해서 생장이 감소. 그러니까 F의 생장 감소 여기까지 맞지. 그리고 L의 생장이 증가하는지를 봤더니 L은 F와 S가 산성에 약해서 에너지를 소진하다가 pH가 낮아지면 사멸하는 데 비해 L은 산성에 강하고 pH가 5.5에서 더 떨어지면 비율이 증가한다 했어. 그러니까 F의 생장은 감소. 산성의 환경에서 잘 생장하는 L의 생장은 증가. 그래서 F에 대해서도 맞는 설명, L에 대해서도 맞는 설명이니까 5번은 맞는 설명이야. 그렇게 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지. 뚜껑이 이렇게 해서 세부 내용 일치였던 1번 문제를 빼고 이 지문에 딸려 있었던 2번, 3번, 4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수능 국어에서
비문학, 독서 지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방금 전에 내가 지금까지 세 강에 걸쳐서 설명했던 오르면 손해보는 독서 지문 읽기 공식만 잘 익혀도 어느 정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다 확실히. 왜냐하면 방금 전에 봤던 지문에서 엄청나게 많은 내가 말했던 독서 지문의 원리가 숨어 있었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지문의 원리 마지막이잖아. 지금까지 배웠던 지문의 원리 한 번만 복습하고 끝내도록 하자. 숙신선거 줬어 안 했네? 숙신선거 줬어. 이것도 풀어야겠지? 이거 풀고 끝내야 돼. 숙신산이 많이 배출될수록 지워버리는 게 어떡하나? 내가 강의 끝나고 설명해줄까 따로? 강의 끝나고 따로 설명해줄 테니까 아직 이거 온라인으로 강의 듣는 친구들은 이거 한번 문제 다운받아보고 아까 전에 내가 칠판에 필기한 내용 있지? 그 칠판에 필기했던 내용 보면서 같이 한번 따라가봐. 숙신산과 젖산 비교하는 건데 숙신산과 젖산 간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 그거 잘 유념하면서 하면 돼. 아니면 다음 시간에 내가 시작하기 전에 풀어줄게. 자, 모르면 고생하는 독서지문 읽기 공식 1번 비교 대조의 원리에 주목해라. 비교 대조의 원리는 케이스를 분류하는 것도 비교 대조고 글 속에 엄청 다양하게 숨어있고 비교 대조의 원리를 안 쓴 지문이 없다고 했어. 2번 관계식은 반드시 출제된다. 수치로 사칭 현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면 쓰고 그렇지 않은 관계식도 있다고 했지. 포함관계나 조건 등을 나타내는 관계식. 그럼 관계식이 아니라 그냥 문장으로 표현된 관계인 셈이야. 세 번째, 예시는 종류와 사례로 나눌 수 있는데 종류는 결국 포함 관계에 해당되는 거고 사례는 나의 글의 이해를 도와주기도 하고 세부 내용 일치 같은 걸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어. 사례 검토도 문제가 될 수 있지 물론. 4번, 인과 과정은 흐름을 기억하자. 인과 과정은 흐름을 화살표로 표시하면서 따라가면 잘할 수 있다. 5번, 포커스를 맞출 중심 소재를 찾아라. 아까 전에 첫 문단에서 마지막에 소사슴과 같은 반추 동물은 이라고 나왔을 때 우리는 반추 동물이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가 뒤에 내용에서 전개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각 문단의 첫 문장에서 F, S, L 등등이 등장했을 때 F와 S와 L이 L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구나 하고 각 문단의 중심 소재 예측할 수 있었지. 중심 소재 예측하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연습해봐. 이렇게 해서 지문의 원리는 다 맞췄고 제법 시간이 길었던 것 같은데 이 오늘 기출문제 적용하는 지문이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판서를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리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모르고 두 문제밖에 못 풀어줬거든. 되게 미안하긴 하지만 같은 원리가 적용된 문제니까 한번 스스로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문제의 원리를 두 강에 걸쳐서 나갈 테니까 문제의 원리는 지문의 원리에 비해서 조금 덜 부분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단기간에 적용해서 점수를 올리기에는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놓치지 말고 앞으로 남은 3강까지 꼭 같이 가서 완강하고 6월 모의고사 한번 적용하는 연습한다고 생각해보자. 점수가 바로 오르진 않겠지만 뭔가 풀면서 좀 느낌이 달라질 수 있거든. 그걸 기대해보는 거야. 자, 오늘 4강 지문의 원리 3번째 시간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모두 수고했어. 활동 풀고 끝내자.